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영동고 교사 윤상영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이제 지나고 2013년도 4일 이제 남았는데요. 한 해가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에서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또 허전함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올해 이제 그 입시를 치른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 기분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또 허전함이 좀 들 텐데요. 끝은 항상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또 대학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세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바로 이제 고2 예비 수험생들인데요. 고2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선배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고3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긴장이 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설레기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두근거리고 또 설레는 마음, 또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2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2015 학년도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마지막 시간으로 진학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난 12월 19일자로 대교협에서 2015 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전에 9월에 이미 발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2015-16 대입 그 제도 개선안이 어떠한 것인지 대충 짐작을 좀 해보기도 했었을 것이고 또 어떠한 내용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마 이제 어제 그 최근에 발표된 12월 19일자로 발표된 그 전형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아마 그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술 전형일 텐데요. 그 논술 전형이 얼마만큼 축소가 될 것이냐,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큰 관심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예상했던 대로 논술 우선 선발은 이제 폐지가 되었고요. 또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은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많은 그 모집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논술 모집은 그대로 모집 인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5 대입제도 개선안 또 2015 대입 전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진학을 위한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고3 수험생들의 정시 지원 모집이 그 마감이 됐습니다. 그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 아마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능 성적이 한 70%다면 전략이 30%가 된다. 그래서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성적대를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합격선이 결정이 될 텐데요. 하지만 그 반영 방법이라든가 반영 비율 또 경쟁률 또는 어떤 대학 전형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핀다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수 외의 점수, 숨어있는 점수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전략이 30%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처럼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시에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2015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전략을 수립한다면 아마 합격의 길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2015 대입 전형 계획의 특징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대입 전형 계획의 주요 특징 첫 번째는 그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또 정시는 수능 위주로 이제 전형을 좀 단순화한다, 간소화한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2014학년도에 11만 6천 명을 뽑았던 학생부 교과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이 금년에는 2015학년도에는 14만 5천 명으로 모집 인원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로 4만 6천 명에서 5만 9천 명으로 또 논술 전형도 1만 5천 명. 그래서 수시 전형이 2015학년도에는 64.2%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학생부와 논술을 합한 비중이 거의 60%에 달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수시 전형은 학생부 위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정시 전형 보시겠습니다. 자, 정시 전형도 전체의 35.8%를 15학년도에 모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1.4%인 11만 8,905명을 거의 12만 명에 가까운 숫자를 수능 위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이 전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특징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 수시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아마 그 2015-16 그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정시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수시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이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시의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몇 년간 그 입시 흐름을 봤을 때 수시의 모집 인원은 계속 증가된 추세였는데요. 올해 이제 2015년부터 처음으로 2015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줄어든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2%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 되게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얼마나 감소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대입에서는 66.2%를 수시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5학년도에는 64.2%를 선발하게 돼서 약 2% 정도가 줄어든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2% 줄어든 모습은 역시 정시 모집에서 증가된 인원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대입 수시 모집의 인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에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을 합치면 학생부 교과가 38.4%,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15.6%, 그래서 대략 합해보면 20만 명이 지금 넘습니다. 21만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갖다가 학생부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폭이긴 하지만 인원을 합하면 전체 모집 인원 중에서 학생부를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54.6%, 거의 20만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그 학생부의 모집,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서 논술 전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논술 전형은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논술 전형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약간 소폭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수치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에는 28개교, 수시에서 28개교, 정시에서 1개교, 그래서 대략 한 18,000명 정도를 모집을 했었는데요. 2015학년도에서도 정시에 한 개교가 없어지고 수시에서 이제 29개교, 한 개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17,489명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새롭게 논술이 축소될 거다라고 했는데 경북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대학들은 새롭게 논술을 신설을 했고요. 또 국민대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상명대 등의 대학들에서는 이제 논술을 폐지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과 함께 맞물려 있었던 그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인데요. 논술고사 중심의 전형이 감소의 폭이 되게 작은 것에 비해서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은 감소의 폭이 매우 컸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얼마만큼 축소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에는 30개교에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숫자를 적성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했었는데요. 2015학년도가 되면서 이제 13개교로 모집 그 학교 수가 줄었고요. 인원도 5,800명으로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좀 살펴드리면 가톨릭대라든가 강남대, 강원대, 세종대 이런 대학들에서는 적성시험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가천대라든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 한성대 이런 대학들에서는 2015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적성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성고사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 그 어떤 그 인성형 적성에서 교과형 적성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사실은 그 본질이 좀 흐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교과부에서의 발표대로 그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은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이제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기회균등 전형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그 고른 기회 전형이라는 부분이 약간 소폭
한 5.2% 정도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시 분할 모집을 했던 대학들. 자, 저번에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드러났던 부분처럼, 많은 모집 인원이 아니다면 200명 이상의 모집 단위가 아니면 분할 모집을 금지하는 그 조항 때문에, 정시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들이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도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19일자로 발표된 2015 대입 전형 계획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 외에 그 전에 9월 달에 발표되었던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에 나와 있던 내용들 중에서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특기자 전형도 그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이 특기자 전형이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좀 축소한다. 그래서 이제 특기자 전형이 모집 단위와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조금씩 축소해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모집을 하라라는 것이 이제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수학, 과학 특기자라든가 발명 뭐 이런 쪽보다는 어학 특기자 관련 쪽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상위권 대학들에서 어학특기자의 어떤 그 모집 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바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술 최저 학력 기준과 그다음에 우선 선발에 관한 내용인데, 논술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확실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논술의 그 최저 학력 기준도 조금 완화된 부분, 아직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은 전년도의 우선 선발 기준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논술과 학생부의 어떤 변별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수능의 최저 기준을 좀 완화하거나 또 100분위를 배제한 채 등급만으로 최저 기준을 설정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논술의 난도와 관련해서도 논술 시험 문제를 고교 교과 과정과 연계시켜라라는 어떤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교육 과정 내에 더 그 논술 문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술 문제의 난도가 조금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교사들의 참여를 좀 높여라라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던 논술과는 보다는 조금 더 난도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논술의 형태가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논술의 전체 모집 인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또 논술과 학생부를 통해서 이제 선발하게 되는 그 모집에서 논술의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대학에서 발표되는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논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조금씩 그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입 전형인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제 변경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어떤 부분,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지침이 발표된 후에 변경이 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행계획을 발표한 후에는 변경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또 수험생들의 어떤 그 알 권리를 위해서 좀 빨리 4월까지는 모든 대학에서 전형계획을 발표하라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또 동일 학과 내에서 분할 모집이 금지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영어 수준별 수능이 이제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어서 국어와 이제 수학만 수준별 수능을 하게 되고 영어는 수준별 수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영어 A형과 B형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범위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영어 1과 영어 2가 모두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그 전에 A형을 대비했던 학생들이라면 영어 2 과목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사는 서울대에서만 이제 필수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대학에서는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017학년도가 되면 이제 모든 대학에서 필수로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수능에 있어서의 EBS 연계율이 여태까지 한 70%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라는 부분이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진학을 위한 전략 중에서 2015 대입 전형 계획, 그 다음에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지금까지 2015 대입전형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대입전형에 대한 대비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입전형에 대해서 알려드렸듯이 수시에서는 4개의 전형,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2개의 전형으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는 모두 4개의 전형인데요. 학생부가 2개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교과 중심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에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들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고요. 자, 논술 위주의 전형은 논술, 그다음에 적성시험, 부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활용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기 위주의 전형에서는 예체능 계열의 실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기자 전형, 여러 가지 어학이라든가 수학과학 특기, 그런 어떤 증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과 실기 위주의 전형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수시가 모두 이제 4개, 또 정시가 2개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는 지원 기회가 4번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수시에서의 지원 기회는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6회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의 6회와 정시에서의 3번을 합치면 모두 9번입니다. 그 9번의 기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그 9번의 기회를 살리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합격의 어떤 그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각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 중에서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 하더라도 2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100% 반영되는 전형과 학생부 이외의 다른 어떤 전형 요소가 함께 들어가는 그런 전형으로 2가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학생부 100%의 전형이라면 아무래도 당연히 학생부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인원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상위권 학생이라면 학생부를 기본으로 하면서 면접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거나 라는 어떤 부분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부만 최선을 다한다. 이건 조금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되고요. 학생부 교과가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중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일정 정도의 면접 능력이랄지 또는 최저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번에 늘어난 그 모집 인원의 규모를 통해서 봤을 때 모집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5-16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에서 지금 배제가 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사정과정에서는 그 입학사정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요소가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교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교과 성적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 기본이 된 교과 성적 바탕 위에 비교과랄지 여러 가지 교내외 활동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류,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기재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 중심의 전형도 다시 조금 더 안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가 조금 더 강조되는 전형. 학생부 교과가 강조되면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형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아마 이런 전형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같으면 뭐 서울대 일반 전형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직윤도 해당이 되겠고요. 또 뭐 고려대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성균관대 성균인재 이러한 전형들이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서도 학생부 교과 성적을 좀 강조한 그런 어떤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일정 정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라든가 비교과 능력, 교내외 활동, 전공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이 살리는 그런 어떤 전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대 자기 추천이랄지 뭐 다빈치 전형 또는 뭐 레온 르네상스 전형 이러한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내 활동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해왔고 또 어떤 활동들이 유의미하게 서류에 꾸며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런 시간으로 겨울방학을 보내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이고 앞으로 그 전공을 통해서 어떠한 희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일목요연한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많은 활동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 수험생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보다는 수렴하는 활동, 그 수렴의 끝에는 바로 학생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장래 희망과 연결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논술 위주의 전형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예상외로 가장 큰 변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어떤 논술 위주의 전형인데요. 일단은 논술 위주의 전형에는 현행, 논술 또는 구술 면접, 적성고사 이런 대학별 고사를 모두 포함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전형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논술 우선 선발이 폐지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논술 우선 선발의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매우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논술보다도 수능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컸을 그런 전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선발이 폐지되면서 이제 논술에서의 수능의 영향력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었던 논술과 학생부의 실질적인 변별력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 살펴가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된 것처럼 거의 뭐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적성고사 중심의 전형이 지금 가장 크게 축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적성고사만 대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도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적성고사를 준비하지만 뭐 수능을 병행한다든가 적성고사를 준비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병행한다든가 이런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발표될 그 대학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실기 위주의 전형입니다. 수시의 네 번째 전형인데요. 실기 위주의 전형 중에서 이제 특기자 중심의 전형을 사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기자 중심의 전형, 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뭐 수학과학 특기자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학 특기자 있었고요. 뭐 발명이라든가 문학 뭐 이런 어떤 특기자들이 있었는데 실기 위주의 전형이 이러한 특기자 전형을 거의 모두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특기자 전형도
축소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뀌게 될 그 개선안의 내용들인데, 그런데 지금 뭐 고1, 고2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특기자 전형을 없애버리면 그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수학과학 특기자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종합 전형과 좀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과 유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의 어떤 그 특기자 전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는 어학 특기자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뭐 폐지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학부모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모집 인원을 많이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아마 그 어학 특기자 를 중심으로 한 전형들은 조금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학 특기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뭐 그 어학 특기자에 올인하기보다는 다른 전형들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특기자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그 특기만 보지는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특기자 전형은 그 특기 이외에 학생부 교과 성적도 보고요. 또 비교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입사 전형, 앞으로 있게 될 학생부 종합 전형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그 실기 위주로 상위권 대학을 희망했던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4개, 수시 전형의 4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나머지 이제 정시에서의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이 거의 대부분이 될 거고요.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정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좀 많을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에 비해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증가되었기 때문에, 또 정시에서의 어떤 수능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정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또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특히 수시에 올인하려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시의 경쟁률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중복 합격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추가 합격이 그만큼 또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수시에 올인하기보다는 정시와 병행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전략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수능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이 강조되지만 현재와 같은 이제 우선 선발은 폐지된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능 100% 전형이 있겠고, 또 수능과 이제 학생부를 함께 반영하는 전형이 있을 수 있는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은 곧 수능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큰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능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학생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해당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그 학생부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를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서강대를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적대의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성적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뭐 반영 비율이 높다, 명목 반영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어떤 실질 반영 비율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부분, 바로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유형별로 이제 6가지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전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으로 성적대별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서 각 성적대별로 이러한 어떤 전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권입니다. 자, 먼저 상위권 학생들, 기본적으로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아마 내신 학생부 교과 성적도 우수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비교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성적도 매우 훌륭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지금까지 아마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뭐 쌓아놓은 그런 어떤 스펙, 뭐 능력, 성적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조금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강점 있는 전략으로 좀 취사 선택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에 강점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부분, 전공적합도 이런 부분이 높았던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매우 훌륭했던 학생이라면 뭐 수시보다는 정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어느 한 전형에 올인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면서 수능도 같이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논술을 하면서도 역시 수능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전형에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형들 중에서 자신한테 가장 맞춤형이 되고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그런 전형들로 몇 개를 꼽아서 좀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 성적입니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끝까지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성적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과 성적이 기본이 되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조직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겁니다. 자, 대기업에서 발표된 기존 어떤 자기소개서의 공통 양식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한목별로 써보다 보면 내가 부족한 내용이 어느 부분이고 또 보완해 볼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겨울방학과 또 3학년 1학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학생부 종합형의 서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과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장래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일목요연하게 또 유기적으로 나와야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억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정시 전형을 고려해서 수능에 대한 대비도 만전을 기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중위권 학생입니다. 중위권 학생은 조금 유형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비법이 조금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은 크게 한번 중위권 학생들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 우수한 학생, 그리고 비교과라든가 다른 어떤 모의고사 성적이 매우 좀 부족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만 잘하는 이른바 내신형 학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엔 또 반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은 매우 부족하지만 모의고사를 잘하는 그 모의고사형 또 수능형 학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도 어중간하고 모의고사도 어중간한데 입사 전형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또 교내 활동들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어중간한 학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중위권 학생들은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무조건 학생부 교과 성적을 노리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가 우수한 학생이라면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가늠해보고 그 대학보다 이상이 되는 그런 대학이라면 모조리 다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에 지원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기준이 되어서 그보다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대비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만 우수한 학생입니다. 모의고사만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 생활 같은 건 등한시하고 정시를 위해서 끝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당연히 수능의 성적이 중요하지만 학생부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학생부 성적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내신 시험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부의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전략도 함께 있어야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복잡한 학생인데요. 교과 성적도 그만하고 또 뭐 모의고사 성적도 그만하고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도 그만한 이런 학생들이라면 조금 더 냉정한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 비슷한 부분 중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보완 또 노력해서 상상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따져서 이제는 다른 부분은 좀 버리고 한 곳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 중에서 이것도 저것도 좀 부족한 부분은 담임선생님들과 좀 상담을 통해서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찾아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위권 학생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이라면 뭐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 또는 비교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교내 활동 모두가 다 부족한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학생부 하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 뭐 전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뭐 고1, 고2 거쳐오면서 자신감은 좋겠지만은 눈높이가 좀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냉정하게 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다 이상의 대학을 꿈꾸고 뭐 1년 더 하면 되겠지, 2년 더 하면 되겠지,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어떤 그 막연한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충분히 향상될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좀 파악해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것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장단점을 파악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할 수 없는 대학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없죠.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이라면 눈높이를 좀 낮춰서 앞으로 올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다면 뭐 한 해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겠고요. 또 그 이외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눈높이를 좀 낮춰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자신이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했을 때 그럼 자신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에서 가장 필요한 전형들 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좀 확인을 하시고 또 교과 성적이 좀 더 필요하다라면 교과 성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이 필요하다면 모의고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학생부 교과 중심의 전형이랄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통한 수능을 통한 정시 전형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좀 나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또 하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담임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찾아서 뭔가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진학을 위한 전략에서 전형 유형별 대비 또 성적대별 대비 전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예,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2015 대입전형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많은 수험생들과 또 교사,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요. 그때 그 여러 가지 그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획기적인 부분들은 문과 학생들에게도 의대 지원을 열어두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도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쇼킹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은 외고 학생들 또 특목고 학생들을 겨냥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또 많은 일선 학교에서도 좀 혼란이 있었고요. 또 수험생들도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떤 재심의 같은 걸 요청했었고요. 또 오늘 그래서인지 이제 오늘 그 계획을 좀 유예하겠다라고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3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이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외에도 또 그 어학특기자 중심의 전형도 많이 폐지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지금 번복이 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 대입 전형 그 개선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발표가 계속 되고 있지만 조금씩 변화도 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 또 학부모님 여러분들은 변화된 그 흐름을 시시각각으로 조금 확인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확정돼서 그 홈페이지에 실리는 그런 어떤 요강, 전형 계획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2015 대입 전형 계획의 특징과 대비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그 맞춤형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전략,
또 유리한 전략을 세워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합격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